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경익남과 토론합시다. 토론 주제는 바로 중국입니다. 우리 중국 경제에 대해서 정말 중국이 한국을 추격을 못해서 우리가 중국을 추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이 던져진 그런 국면입니다. 중국을 또 제대로 정통하고 계시는 신영관 대표님을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중국을 정통하신 전문가라고 제가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요. 저희 채널에선 처음 인사하시니까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중국 자본시장 연구소를 또 경영하면서 지금은 제 유튜브 채널 상하이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는 신영관입니다. 저는 중국에서 오래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제 소개를 할 때 보통 1, 2, 3, 4라는 숫자를 가지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네. 한 가지 일을 하려고 20년 넘게 중국에 살면서 30년 넘게 업계에 있으면서 40년 넘게 지금 중국 말과 글과 또 친구 사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50년을 지나도 모르겠을 것 같은 게 또 중국이라서 네. 매일매일 뭐 그렇게 투쟁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1, 2, 3, 4, 5로 소개를 해주셨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중국 많이 다녀오시죠? 예. 한국을 많이 다녀오면 갑니다. 한국을 예, 많이 예. 다녀오십니까? 제가 사는 곳이 이제 상하이이기 때문에 네, 예, 한국에 요즘 최근에 좀 자주 나오고 있는 그러시군요. 편입니다. 이렇게 예. 한국에 오셨는데 이 한 말씀으로 많은 것을 대변해 주고 계신데 본격적으로 중국의 어떤 움직임 또 한국은 어떻게 또 대응해야 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일단 지금 가장 관심이 주목되는 것은 양회죠. 네. 어쨌든 전인대 발표를 저도 봤는데 5% 내외의 성장률을 유지하겠다. 네. 라는 일종의 목표치를 포부를 좀 발표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중국 경제가 당면한 이 상황을 보면 어떤 대단한 대대적인 노력 없이는 5%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평가를 해 왔었거든요. 네. 그만큼 이 양회를 통해서 적극적인 재정 정책, 경기 부양책을 가동하겠다라는 네. 의지의 표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좀 어떠셨습니까? 좀 말씀 주신 대로 의지의 표명 그것이 이 예측이 가능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예측치를 벗어나지 않았다. 이제 그건 수치상으로는 많은 분들도 말씀하시고 하니까 그렇게 딱 그 규정을 하고 나서 본다 그러면 그럼 이게 달성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제가 네, 저는 솔직히 판단하면은 달성에 대한 의지는 있고 네, 하고는 싶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다. 5%는 네, 그런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재정 정책의 시점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땡겨서 조기에 집행을 하는 것과 작년처럼 후반부 9월이 지나서 집행을 해서 수출 비중이 과도하게 높아져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도 그렇고. 근데 금년은 거꾸로죠. 수출은 갈수록 떨어질 것이고 네, 비중도 그렇고 총액도 그렇고 하지만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 근데 통화는 지금 집행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럼 재정뿐인데 이 상황도 작년하고는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작년에는 통화 정책 위주로 풀었고 재정이 좀 소극적이었다 그러면 네, 금년은 재정을 위주로 하고 통화 정책은 조금 부수적인 그런 효과 뭐 그것이 이제 정책 설명에도 나오고 네, 또 실제 시장에서도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국 상반기에 얼마나 앞당겨서 소비 촉진 정책과 투자와 관련된 그런 국채 발행을 통해서 지방 정부에 돈을 뿌려주고 이런 과정들을 가면서 따라가면서 봐야 될 것 같다. 그것이 이제 5% 그리고 CPI 2%를 지금 0%, 0.2%에 불과한 CPI를 끌어올릴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관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뭐 제가 거기서 보는 관점이라 그러면 우리 교수님께서는 이제 한국에서 보실 때 어떻게 또 보시는지에 대해서 저도 또 궁금하더라고요. 네. 저는 아무래도 그쪽에서 이제 보다 보니까 네. 예, 너무 좋은 말씀 주셨고요. 저도 이제 중국 경제를 들여다볼 때 뭐 한때는
정점 기준으로 14%대 성장을 했었잖아요. 연간 성장률이. 네. 그러다가 어느새 뭐 12%, 10%, 8%, 6%, 5%마저 깨진 성장률의 흐름이고 이제 4%대 중후반의 성장세를 전망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고 또 물가 상승률을 보면 마이너스 물가도 기록했다가 0%대 물가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정의상 디플레이션은 아니지만 네. 근데 서방 강국들은 이 중국 경제를 디플레이션에 빠졌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디플레이션 인덱스를 만드는데 물론 서방 국가에서 만든 인덱스지만 이 인덱스 상으로는 마치 이런 거죠. 중국의 어쨌든 성장률이 5%고 뭐 중국이 영위하고 있는 여러 다른 지표들은 그냥 한국의 물가 상승률과 곧바로 비교할 수 없다라는 느낌인 거죠. 굳이 얘기하면 네, 예를 들면 한국은 1% 성장하는 나라이고 기준금리 기준으로 2.7%인데 물가 상승률이 2%인 것과 네. 예를 들어 5% 성장하는 나라가 0% 물가 상승률인 것은 다른 것이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것을 이제 표준화라고 평가를 해본다면 네. 이 한국에 대입을 한다면 이 중국의 물가 상승률은 마이너스 물가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디플레이션에 빠져 있다. 네. 디플레이션 그런 관점에서 예를 들면 중국으로 하여금 적정 물가 상승률은 2%가 아니라 목표 물가도 3.5%니까요. 그럼 3.5%와 지금 0% 물가의 차이값은 마이너스 3.5%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목표 물가가 2%인데 물가 상승률이 현재 2%니까 지금 차이값이 0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중국의 지금 물가의 흐름은 디플레이션 상황이다라고도 이렇게 많이들 평가하고 있고 맞습니다. 디플레이션 취약성 지표로 많이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작년부터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년 재작년 대대적인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이 디플레이션에서 빠져나오도록 노력을 했는데 그래도 말을 듣지 않는 모습. 네. 그것을 유동성 함정에 빠졌다라고까지 평가를 했죠. 네. 저도 이렇게 중국 경제를 볼 때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네, 네, 네. 이제 대표님도 비슷하게 평가를 하시는 것 같다는 뉘앙스예요. 맞습니다. 물론 뭐 비중은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데 네, 중국이 D의 함정에 빠졌다 그러는데 D가 그 디플레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3D라고 표현을 하면 이제 네. 뎁이죠. 부채 예. 함정이 네. 있고 또 하나가 인구예요. 네, 인구가 지금 노령화되면서 줄어들고 있는 그런 과정, 처음 네. 겪고 있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이 세 개의 D가 짓누르고 있는 중국의 상황이 네, 아마도 뭐 우리 그 PPI가 28개월째 계속 그 마이너스 상태를 이루고 있는 이런 상황을 갖다가 이제 밖에서는 디플레 포커스를 하다 보면 그런 상황이 맞는데 네, 그거에 대한 문제점은 이미 정책도 그렇고 또 시장도 그렇고 충분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작년 9월 이전 상황과 그 이후 상황이 완전히 다른 상황이라는 거에 대한 인식은 저와는 조금 이제 체감 온도차가 있을 겁니다. 아마 네. 이제 우리 한국이나 이제 밖에 계신 분들이 왜냐하면 그쪽은 결국은 계획 경제에 충실했던 나라이기도 하고 그렇다 그러면 탑다운인데 탑에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보고 체계가 뭐 여러 루트로 올라갔을 때 아마 그쪽에서 결정적인 결정을 못했던 것이 지난 9월 이전이라 그러면 9월달 이후에는 그거에 대한 위험성과 어떤 심각성을 완전히 혼연일치로 알게 됐고 그리고 나서 나온 정책들이 9월에 우리가 작년에 주식시장만 보면 팍 튀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는 그 이전과 이후가 마치 정권이 교체된 거랑 똑같다고 저는 봅니다. 네. 예, 그 정도로 정책의 어떤 이 수단이 달라졌고 그것이 쭉 이어져 온 것이 작년 12월 경제공작회의 그리고 중앙정치국회의 그리고 금년 양회까지 오면서 그런데 중간에 이제 이 하나 듣보잡이 툭 튀어나왔죠. 네. 그게 이제 딥식이라는 애가 튀어나오면서 예. 그 전에 세 가지의 D 문제를 크게 봤던 거의 100으로 봤다 그러면 지금은 5대5 정도로 보고 있는 게 그쪽 시각입니다. 그 3D 문제를 갖다가 어느 정도 내릴 수 있겠다고 한 것이 또 다른 D가 나온 거죠. DS라는 애가 나와서 네. 그 아이가 가져온 희망과 한 줄기 빛이 만들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재정과 통화 정책이 이번에 이제 확정이 됐죠. 그 동안은 쇼미더 넘버에서 숫자가 안 나온다고 외국인 투자자 또 이 글로벌 하우스들도 많이 요구를 했었죠. 네. 근데 숫자가 딱 나왔고 그 숫자는 기대치에서 벗어나진 않았다. 네. 예, 5%도 그렇고 2%도 그렇고 초장기 국채도 그렇고 국채도 그렇고 지방 정부에 발행하는 전항채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게 쫙 이어진다 그러면 저는 이번 야회를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중국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예측 가능한 그런 시스템을 이미 갖춰가고 있다. 네. 근데 우리 반대편에 이 태평양 저쪽 반대편은 지금 예측이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예, 트럼프라는 그런 어떤 불가 예측한 네.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두 가지도 좀 대비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과거에 얘기하고 계획에 따라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측은 가능했다. 이것이 이제 과거의 시각이라고 그러면 지금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대응은 하지만 큰 틀에서는 정해놨다. 그래서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완화된 통화 정책이라는 말이 모든 것을 설명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간 것이 이제 3D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그리고 새로운 이 테크와 AI 쪽을 어떻게 또 이 치열업 할 건지 네. 이런 것들이 이 어제 나온 91페이지짜리 그저께 나온 91페이지짜리 보고서에 다 나와 있는데 네. 우리는 그냥 서머리만 보죠. 그렇죠. 예, 5%, 3%, 2% 이것만 보는데 네. 그거를 설명해 놓은 보고서가 91페이지짜리 중국어 원문 영어는 없을 겁니다. 아직은 예. 아마 누가 번역을 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걸 보면은 좀 얘들의 어떤 긴 플랜 10년 동안 했던 일, 5년 동안 했던 일, 앞으로 5년, 10년 할 일이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시각에서 보면 거기서 이 벗어나는 것만 저희가 쳐내고 나서 쭉 따라가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금년도에 5%될 거냐 그거는 누구도 모르죠. 근데 그것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그들도 조절 또는 조율 또는 균형을 잡을 것이고 그걸 쫓아가면서 보다가 5% 되겠다 안 되겠다. 근데 5% 숫자보다 중요한 것이 그들이 만들어가는 그런 변화된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궁금한 게 그런 저는 이제 중국은 외려 예측 쪽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바이어스가 있을 거예요. 그쪽에 있으니까. 근데 최근에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리고 지금까지 한 100일도 안 됐지 않습니까? 이제 며칠 지났죠. 11월 5일 이후에 보면은 그동안의 정책 변화가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그것도 또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좀. 예. 정말 주신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 방향성 하에 중국이 놓여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3D 더하기 또 1D 딥시크까지 또 하나의 D가 뭐가 있을까 해서 5D로 정리하면 어떨까 중국의 모습을 그러니까 그 D가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디플레이션 위협에 빠져 있고 뎁트 리스크에 또 빠져 있고 데모크라틱 리스크에 또 빠져 있다. 거기에 이제 딥시크 쇼크가 이런 중국 경제의 어떤 이렇게 좀 주춤하는 모습들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한 가지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일단은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이제 생각해 볼 것들이 이제 주셨던 어젠다에서 벌써 이제 큰 질문 줄거리가 몇 개가 나왔습니다. 근데 먼저 5%예요. 일단 제가 알고 있는 한 중국 경제의 모습은 약간 지시하달식, 명령하달식. 그래서 중앙 정부에서 각 그 지방 정부에게 너네 몇 퍼센트 성장해. 예를 들면 5% 성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중국의 GDP가 100이면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105를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방 정부가 예를 들어서 10개가 있어서 10개의 지방 정부 각각에서 10의 GDP를 만들면 100이 됐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그럼 그렇게 가정하면 그 개별 지방 정부가 10.5씩 GDP를 생산해내면 되는 거니까. 그럼 역시 중앙 정부 단에서 너네 이제 올해는 10.5씩 생산해. 근데 그렇게 찍어낼 수 있었던 배경은 그 동안에는 주로 부동산, 인프라 산업, 또 아까 이제 지방 정부 부채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주로 이제 LGFB라는 그 비클을 이용해서 무분별하게 부채 의존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놨고
중앙 정부에서 10.5만큼 GDP 만들으라 하니까 그것에 맞는 건설 투자라든가 뭐 이런 투자 설비 투자라든가 해내왔던 거죠.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좀 무리하게 전개가 됐었으니까 이제는 그런 방식을 이용하기 어렵겠다. 그리고 이런 기존에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게 일종의 구경제라고 한다면 구경제 중심으로 중국 경제를 끌어올렸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게 아니라 소위 신경제, 네. 신기술, 신기술 창업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양회에 많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91페이지 보고서에서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 5%를 이룰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의심하지는 않아요. 네. 어쨌든 구조적으로 지시하달식, 명령하달식으로 이렇게 일궈 나갈 것이니까 다만 네. 일궈 나가는 과정에서 부채에 대한 의존도가 커질 뿐인 거죠. 네. 다만 그 부분에서 또 한 가지 걱정이 우려됐었던 것이 조금 상쇄되는 상황인 것은 구경제적인 측면으로 부채 의존해서 키워왔었다고 한다면 이제 신경제적인 측면으로 네. AI 인프라라든가 네. 뭐 중국판 스타게이트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해 나간다는 관점에서 네. 민간 기업들의 참여를 이끌어 나가는 거 네. 이런 부분에서는 5% 성장을 못할지라도 상당한 그 목표치에 근접한 모습은 만들어낼 거라고 봐요. 숫자적으로는. 네. 근데 그 숫자 안에 담겨 있는 그 모습은 네. 부채가 가득하다든가 뭐 이런 모습일 텐데 네. 어떻게 그 숫자 안의 모습을 그려다 보시는지 좀 질문을 드려보고 예. 싶습니다.